융합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해가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여기 블로그에다가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거죠. 저는 지금 비즈니스 코칭, 창업, 경영, 재창업 이런 코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클라우드 슈밥이 초연결 초지능 사회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2016년도에 오픈하고 나서 4차 산업혁명을 쭉 얘기했는데 그 전에 벌써 제프리 푸딩이 3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을 내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클라우드에 대한 빅데이터 얘기가 3차 산업혁명이 다 나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분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얘기하고 이분은 아니 4차 산업혁명이 뭐냐 3차 산업혁명 지금 진행 중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일반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누가 맞냐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의문을 제기한 게 1번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바이오텍 같은 첨단 기술을 융합하는 것이 맞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트랜스폼인가 그리고 세 번째 4차 산업혁명은 한국만이 사용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보는 거야 이제. 네,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런 첨단 기술의 융합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문제. 그래서 첫 번째 검토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맥켄지에서 보고서를 낸 거를 쭉 보면 옛날부터 이제 과거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밑에 있는 이 녹색선은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의 양이에요. 이제. 인구가 계속 막 발전하다가 한 1800년도 돼가지고 갑자기 인구가 막 늘어나다가 1900년 되면서부터 더블로 2배, 3배 막 올라가는 거죠. 인구가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하다가 1960년대에 넘어가면서부터 기하급 수준으로 갑자기 확 증가했다가 74년도부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전체 GDP 양을 이렇게 보면 요 선은 GDP 양이 인구 증가율하고 연결해서 GDP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양만큼 GDP도 이제 증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74년도 이때쯤부터 GDP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인구 증가하는 거하고 돈 버는 거하고 돈하고 사람 간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시작한다. 그래서 이때 1700년도 넘어가면서부터 이때 있었던 것이 이제 1차 산업혁명, 이거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 시작된 거입니다. 기계혁명이 시작되는데 GDP가 증가되고 인구 증가율도 증가가 되는 상황이에요. 다 같이 증가되는 이제 아주 그 시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들어가니까 이때 시점에서 전기혁명으로 2차 산업혁명이 되는데 인구 증가율은 증가되면서 GDP 같이 이제 증가되는 형태인데 거의 유사한 형태로 갑니다. 같은 형태로 가고 세 번째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이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인구는 감소되면서부터 GDP가 계속해서 더 증가하는 형태로 간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 3차 산업혁명이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됐다 이런 거죠. 이제 생활의 질이 이제 윤택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쭉 보여준대. 그러면 이걸 보면서 한국은 어떨까? 한국 상황을 잠깐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전체 인구를 보니까 인구가 이렇게 와서 지금 5천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이 2014년부터 이제 5천만이 넘었어요. 남한만 봤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때 2,600만이었거든요. 그러면 2,600만에서 5천만 넘어가는 것이 한 50몇 년 사이에 인구가 2배나 늘었어요. 그죠? 2배나 늘었는데, 이거 정말 GDP가 있고, 이제 GNP가 있고, 요즘은 이제 전체 국민 총생산이 있고, 1인당 총생산을 보니까 1인당 1년에 국민 총소득을 분석해 보니까 2014년에 이때 이제 3천만 원, 이걸 원으로 한번 계산해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각 개인이 평균적으로 연간 수익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시점이 이 시점이고 2천만 원 되는 게 2007년도, 1천만 원 되는 게 1999년도에 대충 되더라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니까 이게 제가 태어났을 때 1인당 10,000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10,000원, 1인당 연간 소득이 10,000원에서부터
3천만 원 형태로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그게 실제로 많은 거 맞습니까? 예? 60년. 예, 통계 실제로 많은 예, 통계청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 원이에요. 1인당 예, 연간 소득이 만 원이에요. 야, 그래서 이게 이제 화폐 개혁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겠죠. 예, 그 전에 상관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치로만 보면 이렇게 성장하게 가는 거하고 인구 성장도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게 중간에 요 데이터도 괜찮아요. 인구 성장이 되는데 성장률을 따지니까 1960년대 갑자기 늘었잖아요. 58년 개띠 뭐 이렇게 해서 이때 엄청나게 늘었다가 이때부터 서서히 이제 줄어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우리 한국 상황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까 요 형태를 봤을 때 지금 어느 단계 1차 산업혁명이 지나서 2차 산업혁명으로 쭉 가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요 형태의 흐름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 인구 성장률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막 압축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업이 발전되는 것이 1차 산업, 2차 산업 해서 1차 산업이 기계에서부터 시작했고 2차 산업이 전기, 3차 산업 되면서 정보혁명, 4차 산업이金融혁명에 대한 이것을 그냥 기술의 발전 속도하고 사람의 우리 개인이 얘기하는 욕망에서부터 그래서 욕망 얘기하면 그냥 마슬로의 욕구 5단계설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니까 연결을 딱 시켜보면 이렇게 단계가 벌어져 있고 매칭이 좀 되더라. 그래서 마슬로의 인간의 욕구를 보면 생존의 욕구에서부터 안정의 욕구 하는 이게 이제 물질적인 욕구죠. 이제. 저기 수동적 물질하고 능동적 물질. 예, 물질의 욕구가 있는데 물질이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내가 물질 자체가 좀 활동을 하는 단계라고 한다. 에너지가 있느냐. 그래서 어쩌면 수동적 물질은 우리가 보면 도구, 능동적 물질은 시스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자체 엔진이 들어가는 형태로 본다. 엔진을 갖고 있고 이거는 그냥 시스템, 도구 이렇게 보면 명확하게 구분되겠죠. 그죠? 이게 물질에서부터 사회 연결 욕구, 자기 표현의 욕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기술과 인간의 욕망을 연결시켜 놨을 때 이 물질의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사람 간의 관계의 욕구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제.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3차 산업, 4차 산업이 인간의 사회 연결 욕구와 자기 표현의 욕구를 연결해주는 그런 형태로 발전됐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지나가면 자아실현 욕구를 넘어서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하는 형태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단계로 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그러면 이걸 봤을 때는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먼저냐, 인간의 욕망이 먼저냐, 이 두 가지의 선후 관계가 좀 고민이 돼요. 그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주제가 기술의 중심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산업혁명이. 산업혁명이 기술의 중심으로 가는데 원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인간의 욕구, 욕망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그냥 이런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코끼리 다리 만지기가 비슷하다.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4차 혁명은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바이오텍 같은 첨단 기술 중심인가 하면 그게 아니다. 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죠. 그게 아니다. 여기에다가 인간의 욕망을 연결해가지고 공진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4차 산업혁명의 상황이다. 그럼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은 그러면 디지털 기술로 가는 건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해보면 이제 오프라인이라는 것이 다 기본에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1차 산업혁명, 기계혁명.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발전해가지고 2차 산업혁명, 전기혁명으로 넘어갑니다. 기계와 전기 쪽으로 넘어가면서 1, 2차 산업혁명이 이제는 인간의 욕구를 연결시켜가면서 온라인으로 발전됩니다. 온라인 발전시키면서 3차 산업혁명이 된 거죠.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서부터. 그래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폼이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시켜가는 과정에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 계속 발전되었고,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한 이런 3차 산업혁명의 기술 얘기가 포함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반대로 원래 온라인에서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로 만들어주는 이 아날로그적인 트랜스폼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된다. 그래서 3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얘기를 하면 좀 더 명확하게 방향이 보인다. 그러면 이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이런 기술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트랜스폼인가? 아니다. 그러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같이 가는 형태의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4차 산업혁명은 그러면 한국만 쓰느냐?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해외는 어떻게 쓰고 있냐? 이런 걸 보니까 독일에서는 정부 주도로 사회, 경제, 생활, 각자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 특히 뭐 에너지 문제 이런 걸 많이 4차 혁명으로 쓰는 거죠, 이제. 그래서 독일에는 정부 주도에서 기후, 에너지, 보건, 식량, 정보, 통신, 이동성 이런 거에 대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형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도 보면 이제 이동, 생산, 건강, 생활 거의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한 형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융합 플랫폼을 구축해가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주로 좀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이 미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미국에서 교통, 공공보안, 헬스케어 중심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시들 간에 연결시키는 형태의 기술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각각에 보면 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지 않아요. 말 자체가 다 다르다고. 그래서 이것을 각각의 국가의 브랜드를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브랜드가 조금씩 다른 거죠, 이제. 그래서 독일은 미국은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하고 독일은 하이테크 2020 이렇게 해서 국가별 브랜드가 다른데 우리는 지금 한국의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가는 길은 맞는데 국가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4차 산업혁명위원회만 만들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네. 그래서 국가에서 나가는 이런 비전, 브랜드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전 세계로 다 쓰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전체 브랜드를 잘 못 만들었다. 그래서 뭔가 개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창의적으로 나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5.0이라고 쓰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저기 5.0 앞에는 저희는 뭐라고 쓰죠? 소사이어티가 계속 발전되는 거죠. 이제. 발전되는 것이 4.0, 5.0. 4.0이 있었다니까. 네. 4.0이 있으니까 5.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본은 가장 핵심이 고령화 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회 고령화 시대에 세계적인 모델 국가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고령화 시대는 일본을 따라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일본을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사회 혁신을 하니까 얘네들이 5.0 승을 좀 더 앞서간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사회 혁신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보다 엄청나게 빨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각각의 3.0, 4.0, 5.0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있어요. 숫자로 보면 좀 다르지만 거의 들어가 있는 개념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핵심적인 것은 교통, 도시, 에너지 이런 게 눈에 보이는 부분에 뭔가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복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에너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회를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러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정부에서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되고 하나는 민간에서 시장을 잘 만들어야 되고. 지금은 한국의 시장을 형성해가는 거는 국가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규제를 좀 철폐해야 돼요. 규제에 대한 얘기가 뭐 옛날부터 계속 있었지만 너무 규제가 많은 거예요. 규제와 시장 간의 이 관계를 좀 연결시켜서 혁신의 좀 생태계를 좀 만들자 이런 것들이 개념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시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합의해가는 시점이 지금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이런 글로벌 유니콘들이 막 개발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글로벌 유니콘들이 언제부터 나냐? 여기 쭉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 이때에 세계적인 글로벌 유니콘들이 쭉 나왔는데 이 기업들이 거의 뭐 글로벌 유니콘들이 보통 1조 이상 매출을 나누는데 이 회사들이 주로 중국 회사들이 많아요. 이제. 중국 회사들이 많고 미국 회사들이 많고 근데 한국 회사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한국은 그냥 지금 삼성, 뭐 이런 현대, 이런 데 그냥 집중돼 있잖아요. 그건 다 제조업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업의 형태가 거의 2차 산업, 3차 산업, 요때 넘어가는 시절에, 글로벌 넘버원 되더라면 다 제조업인데, 지금은 제조업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의 사업 형태도 좀 재편돼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하나는 분배를 해야 되는 건데, 각각의 국민들이 공통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직원들 급여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급여 차이 나는 데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성장과 분배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사회 통합으로 가는 모델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려면 사람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모순적인 상황이잖아요. 많이 벌고 나눠줘야 되니까 이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 트리지 기법을 우리가 좀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육에서의 트리즈, 제도에서의 트리즈, 환경에서의 트리즈, 사회 안전망에서의 트리즈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디지털 거버넌스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요즘 국회에서도 하고 뭐 이런 데서 막 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얘기가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법을 세 가지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는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이 좀 엔지니어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게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모든 게.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지금은 호모 모필리언스 형태로 됐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자기 저축화해서 초생명 사회로 만들어 갈 거냐. 그래서 핵심적인 방법을 찾으면 기술혁명, 경제혁명, 인문혁명을 융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융합적인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을 위해서 현실하고 가상을 어떻게 융합시켜 갈 거냐.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면 12가지 정도의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기술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거를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천지인 개념으로 정리합니다. 천지는 천은 하늘의 뜻이니까 시간의 확장이고 지는 공간의 확장, 인은 인간의 확장. 그래서 천지인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 세계를 좀 디지털화시키는 기술, 요걸 제 6가지 기술을 연결해놨어요.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웨어러블하고 SNS, LBS, IoT 이렇게 6가지 기술을 통해가지고 좀 가상 세계로 만들어가는 거죠. 가상 세계로 만들어가는 것을 다시 또 이 빅데이터, AI를 통해가지고 현실 세계를 좀 만들어가야 돼요. 현실 세계를 만들어가는 기술이 CPS, 3D 프린터, 로봇, 게임 뭐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렇게 분리해서 디지털 트랜스폼과 아날로그 트랜스폼을 분리하는 개념,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개념을 천지인 개념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개념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민하 교수님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딱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딱 정리를 했어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쭉 정리하면 디지털 트랜스폼, 3차 산업혁명으로 갈 때에 필요한 6가지 기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이게 인간으로 어떻게 동기화시킬 거냐, 이런 측면에서의 6가지 기술,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인공지능으로 최적화되기 때문에 이 기술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이 기술을 가지고 개발하면 이게 다 하나하나 기술이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필드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컨설팅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분야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6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면 간단하면 냉장고에 식재료를 넣어가지고 요리사가 레시피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요. 이제.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요리를 했지만 이것을 가상세계로 한다면 클라우드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가지고 어떤 형태로 인생을 살아가는 예측을 많이 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번 지난주에 제가 어깨가 잠깐 아파가지고 어깨가 갑자기 아프니까 사람들이 뭐냐
이게 50견이냐, 나이가 50대면 50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픈데 의사들이 이게 어떻게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진단하는 거를 어려워해요, 이제. 제가 병원을 몇 군데 다녔어요, 이제. 몇 군데는 현실은 어깨가 아픈 거예요. 이걸 가상세계로 딱 들어가면 찍으면 나오잖아요. 찍으면 나오는데 모두가 지금은 CT, MRI 뭐 이렇게 다 찍으면 먼저 딱 크게 찍으려고 하니까 MRI 찍으면 된다. 그래서 MRI 찍으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한 60만 원 들더라고요, 이제. MRI 찍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MRI 찍어가지고 갈 정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큰 병원 가니까 엑스레이 안 찍어주고 MRI 바로 찍자 하더라고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작은 병원에 가니까 이제 단계별로 이게 진찰을 하잖아요. 진찰을 해가지고 현실 상황에서 뼈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진찰을 해가지고 엑스레이 찍으니까 엑스레이에서 몇 가지 이제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기능적으로 분석하면 뼈하고 근육하고 사이에 뼈가 문제냐, 근육이 문제냐, 이걸 찾아내잖아요. 근데 이게 뼈하고 근육 사이에 뼈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뼈와 뼈 사이에 연결해주는 게 인대가 있고, 그 다음에 뼈와 근육을 연결해주는 힘줄이 있어요. 그러면 인대가 문제냐, 힘줄이 문제냐, 이거를 의사들이 그냥 바로 처방을 딱 하면 이거 한눈에 결과가 예측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측력이 지금 대학병원 예측력이 너무 낮은 거야, 이제. 한 방에 그냥 MRI 찍어보자. 이 MRI 찍으면 예측이 빨리 되겠지만 돈이 들잖아요.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좀 적게 들면서 바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생겼다. 이 상황을 해결할 때 어떻게 예측을 해가지고 제대로 잘 맞춰갈 거냐. 여기에서 이제 가치가